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41살이고요. 건설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되었고 아내는 서연이라고 해요. 39살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서로 일이 바빠서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저희 부부는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재 유통업으로 나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결혼 생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서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그날 정말 평범한 하루였는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만약 그날 제가 일찍 집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거래처 미팅이 끝났어요. 원래는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상대방 사정으로 오후 3시에 끝났거든요. 집에 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사무실에 가서 할 일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기로 했어요. 아내한테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제가 집에 오는 시간이 보통 7시나 8시쯤이었는데 그날은 4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실에 가방이 있는 걸 보니 분명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낮잠을 자고 있나 싶어서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다른 소리도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아내가 혼자 콧노래를 부르는 건가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웃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욕실 문 바로 앞까지 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고 아내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웃음소리와 함께 뭔가 친밀한 분위기의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일단 상황을 더 파악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욕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제가 발자국 소리를 냈나 봅니다. 그때부터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증거를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욕실 창문 쪽으로 돌아가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불투명 유리라서 형체만 보였지만 분명히 2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남자 것이었어요. 키도 저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았고 체격도 말랐더군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웃음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는 거였어요.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그게 더 기분 나빴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제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덮치기보다는 정확한 증거를 잡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관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올 계획을 세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현관으로 조용히 나가서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다시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욕실 안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도 갑자기 새졌다가 멈췄어요. 아마 급하게 샤워를 끝내는 소리였나 봅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가방 내려놓고 넥타이 풀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몇 분 후에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수건을 두르고 나왔어요.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으니 당연한 건데도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회의가 일찍 끝났어. 깜짝 놀랐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라고 하면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옷을 입으러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저는 욕실 주변을 살펴봤어요. 바닥에 발자국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남자 것이었어요. 사이즈도 저보다 작았고 발가락 모양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욕실 창문 쪽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항상 잠겨있던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누군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욕실 창문 바로 아래 화단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운동화 자국이었는데 사이즈 270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우리 집 담장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희 집 현관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집에 오기 1시간 전쯤에 한 남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가는 장면은 없었어요. 제가 집에 온 다음에야 욕실 창문 쪽으로 빠져나간 거였죠.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였어요. 뒷모습만 봐서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몇 시간 전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 시작한 거였어요. 평소에 안 하던 스킨십도 하고 내일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그런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더 자세히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이나 옷차림을 보니 점점 누군지 감이 왔어요.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 그리고 평소에 즐겨 입는 청바지와 후드티. 이 조합을 보니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절친한 친구 민상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결혼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술을 마시는 사이였고 저희 부부 결혼식 때 주례를 서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제 아내와 그런 관계라니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괜한 오해만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일단 상우의 일정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우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근무 스케줄도 확인했습니다. 백화점은 격주로 휴무가 있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아내 휴무일이었어요. 그날 상우도 연차를 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날 쉰다면 더 의심스러울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주가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상우에게 자연스럽게 연락해봤어요. 상우야, 이번 주 목요일에 시간 있어? 오랜만에 낮술 한잔 어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우가 목요일은 안 되겠다. 개인 일정이 있어서 연차 냈거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내 휴무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였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무슨 일정인데? 중요한 일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상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평소 상우라면 자세히 설명해줬을 텐데 이번엔 대답을 회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쉬는 날이니까 푹 쉬어.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 근처 카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온다면 언제 오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오전 10시쯤 되니까 상우차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얀색 그랜저였는데 번호판까지 확인했어요. 분명히 상우차가 맞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상우를 보니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더군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까지 입고 있었어요. 마치 데이트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상우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했어요. 아마 아내가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말이죠. 상우가 들어간 후에도 계속 지켜봤는데 2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나 당장 올라가서 현장을 덮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오히려 증거를 제대로 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1시쯤 되니까 드디어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상우와 아내가 현관문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상우가 아내 뺨에 키스를 하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 절친한 친구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우가 차에 타고 떠난 후에도 아내는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사랑에 빠진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말이죠. 저는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집에서 쉬었어. 드라마 보고 낮잠도 자고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저녁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놨더군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 휴무일에 상우가 연차를 내고 저희 집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함께 나가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망원렌즈까지 준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현관문에서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우가 아내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까지 포착했어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제 친구가 제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집에서의 분류는 확실해졌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도 만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우를 더 자세히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우가 저희 집 근처 모텔에 자주 간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내와 함께 말이죠. 집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텔에서도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는데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 같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아마 저도 아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면 사람이 변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둘 다 제대로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점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런 일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탐정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두 사람의 사진을 건네줬어요. 모든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이런 케이스는 많이 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 잡아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나 상우에게 전혀 눈치채이면 안 되니까요. 상우와도 평소처럼 연락하고 만났어요. 요즘 어때? 일은 잘 되고? 하고 물어보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제 앞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상우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기도 했어요. 도진아,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라고 하더군요. 탐정 사무실에 가니 정말 충격적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나오는 사진, 그리고 심지어 모텔 안에서 찍힌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정말 선명했어요. 침대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탐정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관계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소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들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더군요. 6개월이라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증거도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적나라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오늘 물에 젖은 너 너무 야했어 같은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더 노골적인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상우가 보낸 도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무 사랑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답장으로 나도 그래.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라고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니 정말 둘 다 확신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습니다.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에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현실이 된 것에 대한 절망감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아내와 제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는데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평소처럼 오늘 어땠어? 힘들었지? 하고 물어보는 아내를 보니 정말 연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특히 침대에서 상우와 포옹하고 있던 아내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억울했어요. 이렇게 저를 바보로 만든 두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아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을 완전히 망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승소 확률 100%입니다. 상간자 소송도 문제 없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배우자의 불륜이 명확하고 상간자와의 관계도 충분히 입증되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조언도 해줬어요. 현장을 덮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덮쳐서 두 사람을 혼내주겠다고 말이죠. 다음 주 목요일, 아내 휴무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상우가 언제 올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 오전 10시쯤 왔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했어요. 핸드폰 녹음기도 준비하고 카메라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려고 했어요. 시간이 되니까 정말 상우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저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이 조용했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뭔가 부산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우와 아내가 침대에서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둘 다 옷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진이는 언제 들어와? 보통 7시쯤 들어오니까 아직 시간 많아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상우가 미안해,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나도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사랑하는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뛰어들어가서 둘 다 혼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우가 아내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 해? 하고 소리쳤어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급히 떨어졌습니다. 상우는 셔츠만 입고 있었고 아내는 속옷 차림이었어요. 민상우, 너 정말 이럴 거야? 제가 소리치니까 상우가 당황해서 도진아, 이건 하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내도 시트로 몸을 가리면서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와? 하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지금 상황이 뭔지 모르겠어. 내 친구랑 내 침대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나한테 화를 내. 아내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고개를 떨구었어요. 상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현장을 덮쳤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서 녹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미 다 찍었어. 너희 대화도 다 녹음했고. 그러자 상우가 급하게 야 도진아, 그거 지워줘. 제발 부탁이야 라고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이런 짓 했어? 언제부터야? 하고 물었습니다. 둘 다 대답을 안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대답 안 할 거야? 어차피 다 알아냈거든. 탐정까지 고용해서 말이야.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탐정이라니? 하고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탐정이 준 사진들을 꺼내서 던졌습니다.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 모텔에서 찍힌 사진들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사진들을 본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상우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조사했다고?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냉정하게 당연하지. 내 인생을 망친 놈들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는데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둘에게 말했습니다. 옷 입고 거실로 나와. 할 말이 있어. 상우가 서둘러 옷을 주워 입으면서 도진아, 정말 미안해. 설명할게라고 말했지만 저는 설명은 거실에서 해라고 잘랐어요. 아내도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을 보니 정말 한심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뜨겁게 달라붙어 있던 놈들이 이제 와서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으니 말이죠.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모텔까지 가면서 저는 탐정이 준 모텔 사진을 다시 꺼내서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게 실수야? 우연이야? 두 사람이 그 사진들을 보더니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특히 침대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을 보고는 아내가 고개를 더 떨궜어요. 상우는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사랑하게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사랑이라고? 내 친구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거든요.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당신한테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그 말투가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느낌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이혼하자고 말하지 그랬어? 제가 소리치니까 아내가 이혼은 싫었어. 우리 관계는 우리 관계고 결혼은 결혼이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바람 피우면서 저에게는 남편 노릇을 계속하라는 소리였거든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생각이었어? 제가 물어보니까 상우가 대답했어요. 우리도 고민 중이었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고민이라니 정말 웃겼습니다. 이미 반년 넘게 바람 피우면서 이제 와서 고민이라고 하니 말이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고민이야?
서로 사랑한다고 문자 주고받으면서 특히 도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큰 소리로 읽어줬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그래, 우리 사랑해. 당신이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개념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상우도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아내가 본색을 드러냈으니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좋아, 그럼 이혼하자. 그리고 상우야, 너는 상간자 소송당할 각오해. 저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소장이었어요.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준 거였습니다. 내일 당장 등기로 발송할 거야. 위자료는 최대한 받을 생각이고. 서류를 본 상우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야, 도진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친구인데. 친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 친구가 친구 아내랑 바람 펴. 너 정신 상태가 괜찮아? 상우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서야 일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상우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리고 서연아, 너도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밤까지만 있어도 돼.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과 사진들을 복사해서 양쪽 집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상우 부모님과 아내 부모님에게 말이죠. 가족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 어떤 놈들과 살고 있는지 말이야. 그러자 둘 다 급하게 그건 하지 말라고 애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결심했거든요. 두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상우는 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도진아,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봐라고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거든요. 아내는 짐을 싸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조용히 이혼하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저를 바보로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거든요. 아내가 짐을 다 싸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나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날걸? 정말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대로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소장을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아내와 상우에게 각각 보냈어요. 그리고 양쪽 부모님께도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우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보냈어요. 아내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쯤 되니까 양쪽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상우 어머니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도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상우가 정말 미쳤나 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 어머니도 전화했습니다. 도진아, 우리 서연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반년 넘게 속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도 남편이 바람 피우면 참으실 건가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나 봅니다. 결국 알겠다. 우리 서연이가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상우는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연락해 왔어요. 도진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회사까지 알려지면 나 정말 끝나. 제발 선처해줘. 하지만 저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우 회사에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상우 어머니가 화가 나서 회사에 전화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친구를 배신했다면서 말이죠. 어쨌든 상우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됐다고 했어요. 부서 이동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조정 신청이 왔습니다. 아내 측에서 신청한 거였어요.
조정실에 가보니 아내와 상우, 그리고 양쪽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단호하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내 변호사가 위자료를 줄 테니 상간자 소송은 취하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상우도 도진아, 우리 20년 우정을 생각해서라도라고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20년 우정을 배신한 게 너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둘의 관계가 시작된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거였습니다. 거의 1년 전부터였어요. 작년 제 생일 파티에서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그날 상우가 너무 많이 마셔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갔었는데 그때부터였다는 거예요. 제가 잠든 사이에 부엌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더 커졌어요. 제 생일날부터 시작됐다니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인정됐고 상간자 소송도 승소했어요.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상우는 직장에서 결국 퇴사하게 됐어요. 소문이 다 퍼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도 백화점에서 잘렸습니다.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일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둘 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알려진 거였어요. 아마 양쪽 부모님들이 워낙 화가 나서 여기저기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지 몇 달 후, 저는 혼자 동해안 어느 조용한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격동의 몇 달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우정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과 헤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상우는 그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20년 우정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었거든요. 가끔 공통 친구들이 상우 근황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정말로 모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 서연도 본가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아마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로 새 집을 샀습니다. 예전 집에는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날 욕실에서 들었던 웃음소리, 안방에서 본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새 집은 한강 근처 작은 아파트였는데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새로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일찍 가려고 서둘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더 가까워졌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등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더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상우 같은 친구는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던 거겠죠. 진정한 친구라면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가끔 지인들이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일단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사람을 믿는 것이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도 20년 우정을 나눈 친구도 저를 배신했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더 지나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면 그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어요. 바닷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욕실에서 들린 낯선 웃음소리에서 시작됐어요. 만약 그날 제가 일찍 집에 가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바보처럼 두 사람의 연기에 속아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그날이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늦게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는 거였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그들이 원하던 대로 함께하게 됐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래갈 리는 없거든요. 서로를 믿을 수 없을 테니까요. 상우는 서연이 저를 배신한 것처럼 자신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서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불신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당한 것만큼은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 우정도 10년 결혼도 결국 한순간의 샤워 소리로 끝났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고 이제 저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시간입니다. 커피 한 모금을 더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은 일의 전부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내와 절친한 친구의 배신이었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저는 위자료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